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많은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물가와 고용 등 경제지표 하나하나,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정치 지형,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동향, 또 경쟁사의 신제품 발표와 시장 반응,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온통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골드만삭스 회장과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비는 이렇게 말했죠.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온통 불확실한 것들 투성인 세상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그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죠. 감에 의존해 극단적인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결정, 그 결과뿐 아니라 그것에 이르렀던 과정까지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기회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 날이죠. 어제 정말 폭락 중에 폭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23% 오른, 즉 78.9포인트 오른 2,520선 해서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2,500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713포인트까지 21.74포인트, 3.14%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이 떨어졌었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5% 오른 16만 4천 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3.8% 오른 7만 4천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에서 한 4, 5% 정도씩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 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2%, 알테오젠 6.1% 등등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하락한 것의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나 회복을 하고 있을까요? 빠진 거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합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3.4% 급락을 했죠. 장 초반에는 나스닥 하락폭이 거의 6% 가까이 달하기도 했었고요. 엔비디아가 개장 초에 15% 폭락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낙폭을 상당히 좁혀서 마무리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그 중간에는 ISM 서비스업 지표 등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이런 지표들도 좀 나왔고, 페드 인사들의 관련된 발언들도 좀 나오면서 조금은 시장이 진정되면서 마무리하긴 했었습니다. 그 원탁의 기자들 K, 오늘 나가는 화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K 시간에도 최근 증시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토론도 해보시죠.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 일으키면서 주변 차량들은 물론이고 물과 전기마저 끊기면서 주민들까지도 대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전기차 화재 원인부터 피해 보상까지 같이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증시에 연관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개는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법니다. 어제 이 상품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전체 거래량 1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어제는 정말 검은 월요일이었는데 이 상품은 최대 20% 가까이 급등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20% 가까이 급등, 그러니까 하락폭의 2배를 추종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수를 반대로 추종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이 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영어인데요.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 이름 안에 버스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에 탔다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좋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육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 사업 시작했잖아요. 그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 최근에 입국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오늘 입국을 합니다. 이들은 일단 4주 동안 이제 한국의 적응 훈련, 이제 보건 교육을 받게 되고요.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 동안 국내 가정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입국하는 이제 필리핀의 가사 관리사의 연령대가 이제 20대거든요. 네.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했죠. 영어 말하기 시험 평가에서 굉장히 상위 등급 점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국내 이제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우미 신청을 받았는데 일일 기준 42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일 8시간 이제 근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100명이 들어오지만 한 국내에서는 200에서 300가정 이상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실제 경쟁률은 한 2대1, 3대1 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이제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늦지 말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육아 도우미, 가사 관리사, 돌봄 노동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가사관리사의 이제 업무 범위를 놓고서 이거는 정부 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 정부의 경우에는 이 돌봄 제공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어 시험, 영어 면접까지 거쳐서 네.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숙련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관련된 일, 육아 관련된 일만 수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인데 노동부의 설명과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론 뭐 육아 관련해서 아이와 관련된 일만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동거 가족을 위한 일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범 사업이 지난해 이제 7월, 8월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가 진행되어 왔고, 그런 만큼 이제 업무 범위를 두고는 어떤 양국 간에 있어서 의견 조율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되면 이게 불분명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요금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네. 이 가사관리사 측에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협의가 돼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막상 이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필리핀에서 아이만 보라고 교육받아서 또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당국에서 좀 더 확실하게 소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플랫폼 종사자가 90만 명에 육박한다는 데이터도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 플랫폼 종사자라 하면 이른바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중재는 이제 알선으로 일감을 받고 수입을 얻는 분들을 가리키는데, 지금 정부의 통계를 보니까 이제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가 88만 3천여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한 8만 8천여 명, 11% 넘게 이제 늘어났는데요. 물론 뭐 플랫폼 기술도 많이 이제 이 자체가 많이 플랫폼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하는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플랫폼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플랫폼 종사자들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이제 근무 일수를 봤더니
한 달에 14.4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6.2시간 정도 일하고 네. 월 한 145만 2천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1년 전과 비교해 봤더니 일하는 시간과 월급이 조금은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업으로 플랫폼에 종사하기보다는 가끔씩 일하는 이른바 파트타이머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조사에서 이제 플랫폼 일자를 시작한 동기를 따져보게 되면 여전히 수입이 많습니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애가 36%로 가장 많았고 네. 또 일하는 시간과 날짜를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 안 맞아서의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더 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지금 3년 만에 삼성이 애플과의 격차를 좀 더 벌일 것이다라는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2021년 이후 거의 2, 3년째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 통계를 보니까 시장조사 업체인 테크인사이트의 통계를 보니까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11억 9,500만 대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1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4.5% 늘었다가 이어서 이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판단의 이면에는 일단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견조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5G 우리는 5G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 5G 스마트폰 전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좀 탑재되고 있으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스마트폰 보급에 좀 보급 증가에 이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AI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출시를 하면서 선점했기 때문에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한 19%를 차지해서 선두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반면에 지금 애플은 지금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는데요. 북미, 서유럽 시장에서도 지난해보다도 판매가 좀 줄어서 점유율은 17.4%에 그쳐서 삼성과 애플의 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난해 0.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올해는 1.6%포인트로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죠. 조만간 또 신제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거 맞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이 될 것인가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애플이 다음 달입니다. 9월에 공개할 아이폰 16 시리즈에 사실 1차 출시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 한국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 아이폰 16의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고전하는 게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을 1차 출시국 카드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IT 매체에 따르면 어쨌든 애플은 9월 10일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은 9월 13일부터 그리고 공식 출시는 9월 20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이제 이 통사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국내에서 첫 아이폰이 출시됐던 2009년 이후 한 번도 1차 출시국에 이제 포함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1차 출시국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애플을 굉장히 이제 고정 이제 그 고객층이 상당히 탄탄한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소비자들은 또 기다림에 즐거울 수도 있겠고요.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해야 되는데 우선은 증시부터 좀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증시를 해볼까요? 자, KBS 서영민, 강나루, 박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놀라지도 마십시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는 매도 하도 많이 떨어져서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또 많이 올라서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걸렸습니다. 이건 5% 이상 올랐을 때 호가를 잠정 중단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다시 이제 거래는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106.96 그러니까 107포인트 가량 오른 한 4.4% 가량 반등하는 겁니다. 2,548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5.26% 36.35포인트 오른 727.6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4.6% 반등, 하이닉스는 5.7%, LG 에너지솔루션은 4.35%, 그리고 현대차도 3.36%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네요. 우선은 이거를 우리가 이슈로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렇죠? 네. 어제는 정말 검은 월요일이었어요.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매도가 아닌 매수 사이드가 예. 속보가 떠서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어제 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오늘 얘기가 되니까 그쵸.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아마 뉴스들 다 보셨을 텐데 어제 코스피가 이제 2,441.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장 대비 234포인트 가량 떨어진 건데 하락률로 따지면 거의 8.77%여서 9% 가까이입니다. 근데 이제 하락폭이 그동안 역대 최대 200포인트 이상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3월에도 133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역대 최대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락률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금융위기 2008년에 10%를 기록한 바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년 만에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가 2,611로 시작했는데 이제 매수원 기세로 떨어지다가 오전에 이제 그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우선 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 넘어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동된 게 역대 6번째라고 하고요. 코스닥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종목이 한 98%가 떨어졌다고 하고 그게 이제 924개인데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 기아, 뭐 포스코 대형주도 10% 이상 급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235조 원이 증발을 했다. 해서 이제 검은 월요일이다 해서 어제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 기준점이 1990년이 코스피 1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포인트가 날아갔다는 건 1990년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의 2배가 하루 만에 날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어제 그렇게 떨어졌고 그 전날도 10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합쳐서 300포인트 그러니까요. 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융위기급이죠. 근데 오늘 올라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미국 증시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요점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네. 어제의 그 충격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에 의한 것이었냐 아니면 펀더멘털이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거시경제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를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상황만 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까지의 그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들 나온 걸 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신호가 일단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네요. 이틀 동안 300포인트 떨어졌는데 네. 100포인트 올랐다고 사이드카가 발령해서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더 달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회복하는 거 거의 뭐 한 3분의 1밖에 지금 못 간 거고요. 4017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 팍팍 떨어지길래 무섭더라고요. 이제 주식 투자 배우는 초보인데 눈앞에서 이런 걸 보니까 참 어렵고도 어지러워요. 진짜 어제 무섭긴 했어요. 네, 속보가 연이어서 계속 오니까. 이게 참 한 하루에 한 2% 3% 쭉쭉 밀리면은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10%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 봐야죠. 멍한 거지. 이게 뭔가 뭘 해야 하나.
다 일도 손에 안 잡히시고 다 그러시지 약간 않았을까. 사색이 된 사람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웃지 못하게 왜 짤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으로 화장실 그 칸에 문이 다 닫혀 있는 모습. 뭘 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 트레이딩이 이곳에서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다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웃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하니까 그래도 좀 분위기는 나은 편인데 이게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폭락이 폭락을 부르는 또 그것도 우리가 많이 또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왜 어제 떨어졌느냐 뭐 이벤트성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의 측면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떨어진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나라는 딱 3개 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타이완 예. 이렇게 3개 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떨어졌지만 2% 3%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세계 경제에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고 수출 어떤 분야에서 하느냐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완제품은 아니지만 중간재료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도쿄 일렉트로닉스니까요. 네. 이 세계 경제에 묶여 있는 나라들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느냐?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미국의 AI 붐이 거품이 낀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뭐 실업자 수가 미국이 굉장히 많아졌다. 예상보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서 경기가 급냉한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게 어쩌면 큰 틀에서의 우려였는데 이게 큰 틀에서의 우려였다면 근데 왜 이 세 나라들만 급히 떨어졌느냐 하면 일본을 봐야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못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상을 해버리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사실은 엔화를 못 올릴 거라고 전 세계가 믿어왔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엔저에 베팅을 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시에 돈을 뺐어요. 숏 스퀴즈라고 하죠. 몰려서 돈을 다 뺐어야 됐고 그러면서 일본 증시 충격 오고 한국 증시도 같이 충격이 오고 타이완도 같이 왔다. TSMC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 상황인데 근데 일본 은행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전 사실은 어쩌면 일본 은행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다른 곳들도 많이 분석들을 하는데 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는 일본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은 미국 경제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 또 타이완 증시가 또 많이 떨어졌었고 일본은 엔화 강세 영향으로 기존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엔화 약세 수해 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였잖아요. 근데 그 다 되돌림 현상으로 지금 네. 또 역풍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반도체 쪽 얘기 나왔으니까 엔비디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학게임이라고 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또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 한때 거의 한 140달러까지 갔던 게 밤사이에 1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어요. 네, 거의 90달러까지도. 예, 14%까지 떨어졌다가 나폴리 마지막에 전초반에. 조금 감아 올렸지만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새 AI 칩 블랙웰 이거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뭐 간밤에 외신대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곳 보니까 인터포죠. 뭐 후공정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TSMC하고 같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드는 건 TSMC니까요. 근데 이곳이 AI 붐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고 많이 생산 못할 것이다. 혹은 지금 예상하는 만큼 엔비디아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애플도 화제에 올랐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난 10년 이상 애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투자자였는데 절반 정도 처분했다 그러죠. 이게 애플에 대한 워렌 버핏의 투자는 엄청납니다. 애플 주식의 뭐 2자릿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다. 뭐 요 부분에서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어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요 모두가 그랬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독점법에 어떤 타깃이 됐다. 라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경기도 규제 당국도 뭐 수급 요인도 불안했던 거죠. 네, 사실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수익 불확실성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진짜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폭락을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번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런 게 남았는데 이틀 만에 좀 금융시장이 너무 크게 출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 직전 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거 앞두고 이제 또 이제 긴장감이 지금. 네. 근데 사실 왜 미국이 진정됐느냐, 그 말씀드렸지만 제조 구매자 지수 같은 게 잘 나왔어요. 서비스 지수도. 그리고 사실 AI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주목받는 기업이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계속 잘 나왔어요. 예. 네, 뭐 정부 상대로도 민간 상대로도 잘 나와서 AI 거품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그렇게 완화되는? 큰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연준 팔란티오는 또 주가도 별로 안 내렸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130일 때의 AI 거품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100일 때 거품론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어떤 지표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사실 주식을 사서 주가로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불한 그 가격, 가치 대비 가격도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어렵죠. 이게 참 어렵다고 너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 고용지표 악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복귀, 엔비디아의 거품 논란, AI 거품 논란, 또 이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우려, 버크셔에서 왜 이 애플 매도, 이게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숨 막힐 정도로 이게 거의 진짜 비슷한 숨 막힌다. 타이밍에 막 몰아붙이니까 이른바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가? 이게 또 어제 그런 과도한 시장 반응으로도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공포 반응이 컸던 것 같아요. 어제는 뭐 주가 창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느 순간 안 봐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네. 이게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죠.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이 파란 창 한번 캡처해 놓고 싶다. 거의 포기 단계 아닌가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야, 거의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야 할 몇 가지 이슈를 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도 앞에서 서영민 기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또 시사하기도 했었거든요. 0.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도. 근데 앞으로 과연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할 것인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네, 봤을 때. 어제 외신들 뭐 다양한 서구 외신들이 일본 은행이 어느 정도 사실은 왜 이런 금리 인상을 단행했느냐, 엔화가 너무 떨어져서입니다. 사실 엔화가 떨어지는 것이 3절을 유발해서 아베 세계 화살 뭐 원했던 거예요, 일본이. 근데 원했던 그렇죠. 건데 이게 실현되고 나서 보니까 수출 기업 차원에서는 원했던 게 실현이 됐어요. 수출 기업이 매우 좋아졌죠.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수입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국내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화가 너무 떨어지니까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한국한테 1인당 GNI 뒤졌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1인당 GNI로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2주 전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자산, 그러니까 올해 소득 말고 1인당 가진 자산 기준으로도 한국이 일본보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특히 구매력 측면에서 네. 보면은 네.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 우익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사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까지 됐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경제가 역전되고 있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민심도 안 좋아지고, 기시다 정권은 20%대 지지율이래요.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니까 일본은행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회해야 되고 엔화를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방어했는데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개입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 실책이었던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환율만 높여놓으면 괜찮아지느냐.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 뒤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일본이 예전에 그 버블을 붕괴시킨 것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이것도 상당히 섣부른 판단과 정책이 아니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시장이 크게 놀랄 줄은 또 몰랐다도 이럴 수도 있겠고요. 네. 그 엔화가 상당 부분 그동안에 약세를 보인 만큼 수출 기업은 좋았지만 수입을 해야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일본은 거의 다 에너지도 수입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 구매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뭐 두 가지 의미에서 엔화가 급등했는데 이런 금리 인상 효과에 따라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일본 자금, 저리의 일본 자금을 가지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에만 투자해도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 세계 위험 자산으로 몰려들었던 돈이 엔화가 갑자기 급등하니까 일시에 일본으로 다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원상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면도 있었고, 동시에 엔화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효과를 못 누릴 거다. 그래서 일본 주식들의 매력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런 사원에서 급격히 수축하는 뭐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어제 같은 충격이 있었다. 그렇죠. 0340님은 어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개미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게 진짜 계절가 녹아내리면 다들 그런 마음 들죠. 근데 이게 또 이슈가 끝나지 않은 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정학적 우려도 지금 중동 지역에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거의 뭐 전면전까지 불사할 정도로. 일단 가장 최근 뉴스가 이제 또 현지 시각으로 이제 어제죠. 이제 이라크 내 공군기지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로켓 2발이 또 떨어졌다고 해요. 이제 어디서 쐈는지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피해 보복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오늘 내일이 가장 위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 갈등이 지금 엄청 높아진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당장 이제 기름값, 이제 유가가 폭등할 거고, 물류 대란 일어나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는 더 이제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약이 되면서 이제 실물 경제에도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투자자들 심리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조만간 뭐 이란이 뭐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국무부 장관이 중동 지역 가서 뭐 열심히 또 만난다고는 하는데 제발 좀 조용히 좀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이란 새 대통령이죠. 개혁파이면서 좀 더 협상론에 무게를 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이 지금 여건 자체는 그렇다고 협상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또 그 F4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금융 관련된 4명의 수장이 또 모인다고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서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어제도 보니까 증권사들을 시켜서 반대 매매가 당장 나가진 않게 좀 유예하는 방안 검토한다는 보도는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일단 당국자들은 제 생각에는 제 기재부 출입할 때의 경험이나 금융위 출입할 때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 자체의 충격 자체를,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충격 자체를 아주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국자들은. 왜냐하면 이게 실물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해요. 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주식이 내려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제 근본 체력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라고 일단은 물어봅니다. 주식만 내릴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줄 때 굉장히 걱정합니다. 환율에 영향 준다는 건 우리나라 체력에 대한 외국의 의심이 함께 한다는 측면인데, 근데 사실 어제 보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했던 것이 환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근본 체력에 대한 외국의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생각에는 기재부나 금융위 정책 당국자들은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미국 증시가 내리고 오늘 우리 증시 내리면서 환율까지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 F4 회의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회복됐고 환율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그간의 추세로 보건대 잠깐의 충격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대책이나 아니면 걱정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근데 참 진짜 당국자들이 이게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한 게 코스피 내에서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이틀 동안 27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거든요. 27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거의 10년치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틀 만에 증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고 국민들의 노후 연금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좀 제 생각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출입할 때 들었던 맞아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시장 상황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 경제 바로미터이고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오늘 이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또 반대로 손실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이 반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가나 특정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요거 이제 2배로 추종을 하게 되면 곱버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2배를 곱했다. 여기에다가 곱했다. 곱빼기처럼. 곱을 빼고 다른 글자를 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석 님이 아까 보내주셨구나. 나도 지금 버스 안입니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버스 안. 네, 버스 안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또 맞히실 수 있는 반대로 또 주가가 올랐을 때는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걸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고재민님 리버스, 0361님도 리버스. 리버스 아니고요. 한 끗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전기차 화재 이야기를 종종 다루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화재가 너무나 큰 피해를 남겨서 이것도 짚어볼 이슈가 많습니다. 네. 일단 이게 인천 청라 쪽 아파트인데 이게 벤츠 전기차입니다. 네. 그래서 화재가 난 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1일 날 오전 6시 이제 새벽 6시에 난 거죠. 근데 차 주인이 아파트 지하 1층에 차를 댄 거는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전이에요. 저녁 7시에 차를 주차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한 이틀 넘어서 59시간 뒤에 갑자기 주차장에서 주차했던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난 거고요. 당연히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엄청나게 났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한 40여 대 불탔고 이제 100여 대는 이제 그을림 같은 게 났다고요. 그러니까 한 140대 이렇게 차량 피해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이 난 거야? 갑자기 사람도 없고 주차장에 가만히 있었는데 하실 텐데 이제 현재까지 나온 거는 CCTV를 돌렸을 때는 이제 외부 충격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운전자도 차량 운행은 안 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충전소가 아니라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 중은 아니었다는 얘기고 또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의 이제 파라시스 제품인데 이제 이게 한 세계 10위권 매출도 그렇고 그 정도 회사입니다.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타입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이 회사 배터리 제품이 이제 다만 이제 화재 위험으로 중국 내에서 리콜을 경험한 적이 있다. 요 정도가 이제 팩트가 나왔고요. 네. 이제 현재 이제 국가수 감식에 들어가고 이제 정확히 어떻게 화재가 난 거냐 이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 300여 명이 이제 댁에도 못 들어가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차들이 전소된 건 물론이고 그 검은 재가 지상에까지도 많이 내려가서 온통 검게 이제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고 영상을 보면 차량에서 흰 연기가 나다가 갑자기 폭발하고 불꽃이 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주차장이 유독가스로 가득 찼을 거고 그 열기가 또 워낙 이제 세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일단 초반부터 진입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기부터 빼낸 뒤에 화재 진압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기 이렇게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담가버려요. 네, 빠뜨리는 방식으로 꺼야 되는데 거기 워낙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수조도 쓸 수가 없었고 호스로 이제 배터리 등에 직접 물을 뿌렸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불이 주변 차량으로 계속 번지고 그러다 보니 한 진화에 8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도 진입 못하고 소방차도 지하 주차장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되는 게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이런 화재가 이따금씩 납니다. 예. 큰 화재가 천안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이런 화재 날 때마다 전기차를 지하에서 충전하거나 대지 마세요.
사실은 충전하지 마세요는데 이번엔 충전도 아니었으니까 되지 마세요라는 여론이 또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전기차를 계속해서 더 보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점점 더 걱정은 커지는. 근데 최근에 만든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 자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댈 데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걱정되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네. 그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께 토론에 좀 붙이고자 하는 게 그러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지상에만 주차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 찬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근데 예. 네. 박혜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매번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차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아파트들 지상 주차장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린이 사고 같은 게 또 많이 났었거든요.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 보면 차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고 같은 것도 있고 또 보행권 확보 같은 이유로 사실 지상 주차장을 갖추지 않고 또 전기차 운전자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지하에 그런 충전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게 그런 이유들로 지금 다시 지상으로 올린다는 이 내용이 논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강나루 기자님. 아파트 입주자 회의 이런 데서도 이제 막 엄청 멱살잡이까지 하고 좀 그러시나 봐요. 왜냐면 이제 그 입주민들끼리의 갈등으로 약간 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변에서 이제 전기차 차주 찾기가 좀 적고 이렇게 하니까 소수고 이렇게 되니까 했었지만 그래서 사고도 더 적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박혜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요즘 아파트 자체를 다 지상 주차장을 안 만드는데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보급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났지만 언젠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 이번에를 계기로 좀 확실히 이제 대응 방안이나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명확하게 무엇이 원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 까지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더 큰 거거든요. 사실은 지하에 대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좀 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학 기술의 방법은 없는지를 좀 더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이 더 빨리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멱살잡이라고도 하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이 없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화재 위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용 자리를 만들어주면 주차하기 더 편해지면 주차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에는 그럼 거기는 그 전기차만 주차가 편해지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계속 맡아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종류의 불만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전기차 법규에 따라서 전기차 전용 주차 면적을 만들어야 될 때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이 이제는 더 심해지겠죠. 더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고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 나면 이렇게 100대 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 우려까지 있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 소방당국에서 의견을 강력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화재 시 진압 방법 이게 내연기관차랑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진화가 주변의 차 한 대여섯 대 태우고 마느냐 100대 200대를 같이 태우느냐 이 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수가 이제 화재 건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내연기관 차보다 적다곤 하지만 사실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화재 진압에 많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소화기로 안 되고 그 수조에 담가가지고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전기차를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에서 이제 뭐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 중에 어떤 그런 더 많은 화재 진압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그 대당 그 화재 건수 뭐 요걸 조사했을 때 늘 하는 말이 전기차가 일반 차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는 사실 어폐가 좀 있습니다. 전기차는 보급된 지 몇 년 안 됐고 거의 대부분 신차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불이 나는 차들이라고 분류되는 차들은 내연기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차들은 전기차보다는 꽤 오래됐고 역사도 많기 때문에 이걸 단순 대수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태근 님이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셨네요. 한때는
BMW 차량 지하 주차장에 못 대게 해서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이 고속도로 달리던 뭐 BMW 맞아요. 차량에서 화재가 많이 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기가스를 다시 그 연소시키는 그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또 대규모 리콜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아이고 이게 참 사회적으로 한번 또 문제가 되면은 같이 걱정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어디든 어떤 차량이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주춤하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네. 근데 사실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시대적 과제라면 뭐 캐즘이든 무엇이든 뭐 제한 요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가야 되고 빨리 갈수록 산업적으로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환경적으로도 더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이 겹칠 때마다 점점 더 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보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 인천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 보신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른 차량도 그렇고. 이거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기존의 사례도 없었고 기준은 당연히 없고 이거는 거의 보험사들끼리 일단 법정까지 가서 결론이 나게 될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전례가 없었던 거라서 그게 이제 이 아파트 건은 아니지만 이게 그 어떤 이제 탁송 트럭 기사가 한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이제 이제 경차 이제 레이 전기차를 싣고 가는 도중에 그 갑자기 이제 트럭에 레이 차량을 실었는데 그게 이제 리콜 대상 차량이라서 그 전기차에도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트럭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탁송 차량 위에서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 차는 아니고 수리를 명받으러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블랙박스에서 보니까 뒤에서 이제 불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급하게 껐지만 어쨌든 그 차는 이제 그 면책이 됐지만 결함이 있었으니까 경차는. 근데 이제 트럭 주인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이 다 타버려가지고 뭐 이제 보도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자기 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이제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냐 이제 알아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이제 유명해진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 경차 전기차 제조업체도 그렇고 수리업체도 그렇고 이제 당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게 사실 전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불이 났으니까 불이 난 차가 원인이니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뭐 자동차 보험이든 뭐 아파트 보험이든 뭐 다 이 불이 난 그 차가 들어있던 보험 그쪽에다가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사는 어디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냐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의 과실이냐, 배터리 회사의 과실이냐, 아니면 뭐 수리가 있었다면 수리한 업체의 과실이냐, 이건 어떻게 밝혀내느냐. 결국은 무엇이 원인이고 그 원인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련 판례들이 좀 서야 되는 문제고, 이것도 찾아내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지난히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수년 전에 BMW 차량에서 연속적인 화재가 났을 때 BMW 옆에다 주차하기 겁나요 얘기 나온 것처럼 최근에 충전 중인 전기차 옆에 주차하기 겁나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열폭주 현상까지 펼쳐져서 옆에 있는 차량들이 대규모 연속 피해가 났을 때 그러면 해당 차종 차주의 보험사가 보상하게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엄청나게 오를 거고, 그러면 또 전기차 보급은 굉장히 또 뒤처지게 될 거고. 이거를 그래서 기준을 잡는 데는 되게 사회적인 합의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일단은 실제로 이런 화재가 발생해서 그 전기차에 대한 보험료가 다른 차들보다 높다면 그 보험금 지급한 금액이 높다면 당연히 그 다음 해 이듬해부터 점점 전기차 보험료는 더 비싸질 겁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보험료. 근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보험사들이 전기차를 좀 보험을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피 현상이 또 나타나는 또 서로가 할인을 덜 해주는 방식으로 비싸 보이게 가는 방식이 있겠죠. 6089님은 경제 논리를 논하기 앞서서 대단지 아파트에는 한 개동이나 두 개동 정도는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개방형 빌딩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한쪽으로 몰아서 놓자라는 그런 생각 같으시네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상이든 지하든 관계없이요. 왜 우리 아파트 쪽으로? 네, 왜 우리 동으로? 우리 동으로. 아이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중국산 배터리여서 화재가 났던 것 아니냐. 그럼 또 이제 K 배터리는 불 안 났느냐. 이런 논쟁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K 배터리에 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뭐 중국산 배터리에서 불 났다고 걱정 안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NCM이니까요. 니켈 카드뮴 망간 방식의 배터리였는데 그래서 그 배터리 제조사가 과거에도 몰리콜 경력이 네.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건 또 K 배터리도 리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다 위험하다. 어느 쪽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전기차 업계에서 이제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고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안전 문제도 되게 이번 건을 계기로 더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만약에 이제 중요하죠. 중국 배터리로 K 배터리가 이제 반사이익 누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진짜 반사이익을 넘어서 진짜 이익으로 성장하려면 이 안전 이슈가 되게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쪽에 더 R&D나 리소스를 더 해서 이쪽을 더 하면 우리는 확실히 이 부분을 많이 해소했다라고 하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술과 투자 답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을 답을 좀 찾아가야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서영민, 강나루, 박혜진 기자 함께했고요. 박혜진 기자가 이제 출산휴가 들어간다고요. 네. 네. 뭐 좀 남긴 했지만. 요즘에는 되게 이제 축하받을 일입니다. 예. 네,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아주 네. 큰 역할을 또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네,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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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 시간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유망한 산업들 같이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